입니다. 네, 우선 김우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 결산 권한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결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정한 문제점들 이것을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정하게 구속력 내지는 규정력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시정 요구 사업에 어떤 사유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종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는 이런 것이 좋은 방식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던 분들에 대한 일종의 실명제 같은 예산 편성의 실명제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산 편성과 그게 이제 공무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의 요구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점들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명제는 충분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각급 통계 자료들을 보면 특히 국세통계의 경우에 통계연보에 보면은 다 과장, 사무관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책임성도 올리고, 또 항상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제 전화번호 같이 있기 때문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 실명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 리스트, 예산 조정 사업 리스트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를 넘어서 이제 예산 편성의 어떤 실명제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결산의 권한 이런 것들을 실제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입 결손의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전문적인 의미의 무슨 추세 예측이 아니라 재정당국의 행태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재정당국이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세출 늘리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계속 과대 추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했다가 조세 징수율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세입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글에서도 일부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세제 자체가 왜곡돼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조세 탄성치도 있지만 예컨대 법인세 같은 것들이 잘못 제도화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조세 탄성치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 성장률 문제는 지금 저성장의 기조, 추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고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법인세 등등의 왜곡된 세금 제도 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한 상태 속에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가 탈루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수입 확충 이런 것을 넘어서 세제의 근본적인 어떤 정비 개편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네, 전 절대적으로 지금 증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조세 탄성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성장률 예측 문제라는 근본적 예산 편성의 기본 전제 조건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고, 또 하나는 증세와 감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그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의 국가재정 문제 위기는 지금 증세 정책으로 일정 부분 국민을 설득하고 전환되지 않으면 재정 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고 저성장이 심화되었을 때 국가의 재정 대응 능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 증세 문제로 이렇게 전체로 가기 전에요. 네. 그 증세는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한테 증세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우선 법인세 문제들이 보다 주된 원인이고 예. 이 문제를 해소하고 예. 그런 연후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증세를 할 때 어느 걸 할 거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담세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될 우선 것이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층과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기영 교수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 문제랑 조세 징수율 문제랑 그다음에 부채율 이런 것 국가 부채율 이런 것들이 동시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채율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로 그 자산율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율이 증가하는 게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추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채 중에서 이제 어느 부채가 구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유동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 말고 그 총부채율 말하자면 유동성에 한정되지 않고 총부채율의 문제들 예를 들면 부채 임계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한 총부채율을 보자면은 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총부채에 대한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유동부채냐 아니면 장기충당부채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김기영 교수님은 단기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건 지적을 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부채의 어떤 비율을 봤을 때는 장기충당 부채 부분이 상당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 비율 쪽은 당연히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원인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역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지금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충당 부채든 유동부채든, 총 어떤 부채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부채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 2013년보다 2014년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장기 충당 부채, 특히 연금 충당 부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부분은 그래도 양호한 쪽으로 갔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대비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회계적 쪽에 전문 그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정을 다루시는 분이 더 그 임계치에 부과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율에 비해서 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수치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수준까지 갔을 때가 과연 이게 위기 상황이냐 또는 문제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영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월 출신의 부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